오늘은 스페인 내전에서 싸웠던 독일 무장부대인 콘도르 군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부분은 저희 루프트바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강의의 첫 번째 수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강의의 등록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수강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슈투카에 그토록 열광한 거죠. 맞죠? 좋아. 이제 루프트바페가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루프트바페가 실력을 보여줄 첫 번째 큰 기회는 창설된 지 약 1년 반쯤 후에 오게 되죠. 그렇죠? 스페인 내전과 함께요. 스페인 내전은 1936년 여름 스페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공화파와 민족주의파의 영향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은 결국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지휘하게 됩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 하지만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그때까지 아프리카 북부의 스페인령 모로코에서 스페인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군대 대부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프리카 북부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코는 자신의 군대를 스페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즉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민족주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지브롤터 해협을 통한 공수작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군사 공수작전인데 융커스 52와 사보이 마르케티 81, 이 프랑코의 군대를 이리저리 실어 나릅니다.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그렇죠. 한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그리고 금방 프랑코의 군대를 스페인으로 수송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맞죠? 이 스페인 내전 초반과 독일의 공중 개입 초기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 그는 활동하게 됩니다. 그 공군 두 대는 처음에 3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3개. 3개의 전투기 편대였습니다. 이 편대들은 옛그룹의 88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책의 슈타페, 즉 하인켈 HE-51 전투기 편대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건 루프트바페의 마크가 아니라 스페인 마크입니다. 그렇죠. 스페인 민족주의자들의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작전 지역에 처음 도착한 독일 전투용 항공기들입니다. 그렇죠. 콘도르 군단의 첫 번째 지휘관은 휴고 슈펠레 장군입니다. 휴고 슈펠레. 이 사람은 독일에서 가장 무서운 인상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키가 크고 엄청나게 크고 체격도 크고 게을러보다도 더 큽니다. 게헬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단안경을 쓰고 있었죠. 사실 히틀러가 쿠르트 폰 슈너 오스트리아의 수상을 강한 인상을 주고 싶었을 때도 그랬죠. 38년에 오스트리아를 독일군에게 열어주도록 강요하기 위해 히틀러는 슈너를 오버잘츠베르크에 있는 회의에 불러들였죠. 그리고 그는 그 회의에서 자신의 옆에 그가 내 가장 무시무시한 두 장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두겠다고 했죠. 가장 무시무시한
그렇죠.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두 명의 가장 무시무시한 장군들. 그중 한 명이 바로 제6군의 미래 사령관이었죠. 발터 폰 브라우이치 장군과 후고 슈펠레 장군이었죠.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부대는 아주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비행기들은 상자에 담겨 도착해서 현장에서 조립됩니다. 조립이 끝나면 바로 전투에 투입됐죠. 그리고 최초의 조종사 중 한 명이었고 루프트바페의 초기 조종사이기도 했죠. 34년 3월이 아니라 정정하면 35년 3월이었습니다. 35년 3월, 그는 루프트바페 초기 조종사 집단의 일원이었어요. 누군가요? 아돌프 갈란트입니다. 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1936년 8월, 그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렇죠? 역시 첫 번째 조종사 그룹과 함께요. 거기서 그는 HE-51편대의 슈타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치바이터 슈타페, 즉 두 번째 비행 중대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항공기 12대로 이루어진 두 번째 비행 중대를 보고 아돌프 갈란트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어떨까? 위에서 말이죠. 민족주의자 전선 위에서 공화군을 상대로.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좋네. 그가 저고도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결과는 환상적이야. 그 결과로 프랑코가 직접 독일인들에게 전화해. 이거 더 받고 싶어 라고 말하지. 그런 지원을 더 해줘. 저 지역에 필요해. 두 번째, 슈타페를 그쪽으로 보내. 갈란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A-51은 그렇게 좋은 비행기가 아니었거든. 전투기로 쏘도 별로였지. 그 비행기는 특히 폴리카르포프 아인-15와 폴리카르포프 아인-16을 상대로 어려움이 많았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지. 그 비행기는 저 두 기종에 비해 많은 한계가 있었어. 그 시기에 민족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전투기는 이탈리아제 피아트 CR-30이었어. 알겠지? 알겠지? 하인켈 HS-51이 아니야. 그래서 하인켈 HS-51은 매우 제한적인 비행기야. 그리고 갈랑드는 그런 통찰을 얻었지. 그럼 내가 폭탄을 투하해보면 어떨까? 스페를레는 그걸 정말 좋아했지,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볼프람 폰 리히트호펜. 그는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펜의 사촌이었지, 그렇지? 붉은 남작. 미래의 야전 원수, 볼프람 폰 리히트호펜. 여기 있는 두 사람은 SA에 올 거야, 라토 원수. 볼프람 폰 리히트호펜은 그 부대를 슐라우트 플리거 편대로 바꿨어. 알겠지? 슐라우트 플리거, 즉 공격 항공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격 항공은 1937년 3월 갈랑트가 원래의 개념과는 다르게 비행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탄생한 거야. 그래. 그리고 그 해말 1937년에도 스페인에 처음으로 융커스 JU-87 슈투카 세대가 도착하게 돼. 슈투카는 이렇게 말하자면 슈트루츠 캄프플루크 초이크의 줄임말이야. 그렇지? 그건 급강화 공격기라는 뜻이야. 알겠지? 전투기, 아니 공격기. 캄프. 전투, 급강화 공격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급강화 폭격기야. 그렇지? 슈투카 A는 이 무거운 착륙장치 덮개가 있는데 나중에는 더 좁아질 거야. 그리고 갈란트는 이미 독일로 돌아갔어. 알겠지? 슌프 장군이 그를 독일로 다시 불러들였어. 기본적으로 야간 전투 매뉴얼, 루프트바페의 공격 항공대 지상 공격 매뉴얼을 쓰게 하려고 말이야. 그래서 그는 베를린으로 가게 돼. 베를린에서 그는 에리히 에른스트 트데트를 만나 친구가 돼. 그래서 갈란트가 스페인에서 나올 때 또 다른 청년이 들어오는데 그가 바로 베르너 멜더스야. 사실 스페인에서 둘이 마주치기도 했지. 이 베르너 멜더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야. 알겠지?
하지만 여기서 슈투카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바로 스페인에서 지상 지원 조정이 더욱 정교해질 거야. 이건 이미 리히트호펜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어. 리히트호펜은 루프트와페에서 지상 지원 항공의 대가로 여겨져. 그래서 그는 1937년 그때부터 이미 그것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기 시작해. 그렇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는 루프트와페의 관치병들을 육군 군인이 아니라 루프트와페 관치병들을 최전선의 육군 선봉대와 함께 배치할 거야. 이들은 무전기를 갖추고 있지. 그리고 이 무전기를 가진 사람들이 위에서 비행 중인 비행기들과 소통하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리히트호펜이 개발한 시스템은 우리 다른 강의에서 다뤘던 브라질의 2차 세계대전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지만 더 발전하게 돼.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봤던 그 오버조크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상 지원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여기서 개발될 거야. 그리고 내가 스페인에서 실제로 사용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스페인에서 개발된 거야. 라름게르테가 개발될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이렌 시스템이야. 알겠지? 사이렌 시스템이 개발될 거고 그 아이디어가 스페인에서 개발될 거야. 사이렌은 여기 슈투카의 착륙 장치에 장착돼. 여기 슈투카의 착륙 장치 중간 부분에 각각의 다리에 하나씩 달려 있어. 이 사이렌들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공격 자세에 들어갈 때 작동되는 거지. 맞지? 사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스페인에서 정교해진 거야. 맞지? 이게 바로 표준 급강화 공격 방식이야. 비행기가 날아간다. 그 비행기가 날아가고 실제로 정커스 87의 바닥에는 작은 창문이 개발되어 설치되었어. 조종사는 아래를 직접 내려다볼 수 있었고 저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볼 수 있었어. 바로 네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위치야.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위치에서 조종사는 작은 창문을 통해 아래를 바라보고 자신의 목표인 탱크를 저 아래에서 보고 있는 거야. 봐봐. 조종사가 저 아래에 있는 목표인 탱크를 볼 때 바로 그때 급강화 기동을 실행하게 돼. 그는 비행기를 뒤집을 거야. 그리고 비행기가 뒤집힌 상태가 되면 그는 조종관을 뒤로 당길 거야. 그리고 조종관을 뒤로 당기면 비행기의 기수가 목표물을 향하게 돼. 그는 폭탄을 투하한 다음 급강하에서 회복해. 그가 어떻게 급강하에서 회복하냐고. 윤커스 87은 아주 큰 승강타가 장착되어 있어서 급강하에서 회복할 수 있었어. 이 비행기 형태에 비해 승강타가 필요 이상으로 컸지. 왜냐하면 이 승강타의 주된 역할이 바로 비행기를 급강하에서 끌어올리는 거였거든. 그래서 비행기를 다시 올릴 수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 급강하 회복 장치도 개발됐어. 그런 게 있었거든. 자동 급강하 회복 장치 말이야. 왜냐하면 훈련 중에 그냥 기절해버리는 조종사들이 꽤 많았거든. 그게 걱정거리였지. 엄청난 쥐가 걸리니까 말이야. 사실은 조종사가 받는 건 음의 쥐였지. 아니, 음의 쥐가 아니라 미안해. 다이브에서 회복할 때는 양의 쥐야. 양의 쥐가 걸리면 다이브에서 회복할 때 조종사는 의자에 딱 달라붙게 돼.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회복시켰어. 그게 승강타를 강제로 위로 움직였지. 맞지? 승강타를 위로 올려서 비행기가 다이브에서 빠져나오게 했어. 그리고 그 시스템들, 그러니까 자이로스코프들이 안정성을 감지하면 비행기의 비행 자세를 맞춰줬어. 조종사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말이야. 1937년 스페인에 또 새로운 것이 도착하게 돼. 바로 메서슈미트 BF-109 베르타야. 베르타. 메소슈미트 BF-109의 실제 전선용 첫 번째 양산형이 도착하게 될 거야. A형은 분명히 양산형이긴 했지만 독일 내에서 테스트용으로만 사용됐지. 실제로 전투에 투입된 첫 번째 버전은 베르타였어. 1937년 포착 당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비행기가 최고라 믿었지만 사실 그리 대단하진 않았어. 이 비행기는 폴리카르포프 I-15보다는 우수했지만 폴리카르포프 I-16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어. 즉, 폴리카르포프 16보다 뛰어나지 않았어. 메소슈미트 BF-109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겠지? 그건 확실히 하인켈 51보다 낫지. 그래서 야그그루프 88의 전투기 편대, 즉 1편대와 3편대가 처음으로 BF-109로 완전히 재장비될 거야. 두 번째 편대, 즉 갈란의 예전 편대는 하인켈 51로 더 오래 장비될 거야. 그리고 멜더스가 그 편대 중 하나의 지휘를 맡게 되면 그는 실제로 적군을 상대로 비행을 시작하게 돼. 공화군과 폴리카르포프 전투기들을 상대로 말이야. 총합해서 멜더스는 스페인에서 14기의 격추를 기록하게 돼. 그리고 1937년에서 1938년까지 그가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멜더스는 전투기 항공전을 혁신하게 돼. 그는 혁신을 일으킬 거야. 그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 항공전의 아버지야. 왜냐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투기 편대는 영국인들이 빅 편대라고 부르던 방식이었거든. 리더 한 명과 두 명의 윙맨이 있었지. 그리고 이 편대는 아주 밀착되어 있고 굉장히 조밀한 편대였어. 왜냐고? 그건 1차 세계대전에서 물려받은 전술이기 때문이야. 1차 세계대전 때는 무전기가 없어서 조종사들이 깃발이나 손짓, 날개를 흔들어서 신호를 주고받아야 했거든. 그래서 편대원들은 리더가 하는 손짓이나 제스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가까이에서 리더를 지켜봐야 했어. 메소시미트 109 전투기는 처음부터 무전기가 장착돼서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뮬더스는 이런 점을 깨달았어. 이렇게 바짝 붙는 건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편대원이 나를 보호해야 하잖아. 왜냐고? 리더 기체와 편대원이 있을 때 리더 기체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리고 편대원이 리더를 보호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말이야. 봐봐. 내가 내 편대원이 볼 수 없는 하늘의 큰 부분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내가 무전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럼 우리 뮬더스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멀리 떨어져 있자. 가까이 말고 멀리 있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밀더스는 자기 호위 조종사, 그러니까 편대원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밀더스는 이렇게 해. 내 생각엔 이걸 최적화하려면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작업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빅포메이션에서는 편대원이 2명 있었잖아. 그래서 밀더스가 생각했지. 아니야. 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해보자. 잘 봐. 한 손에 손가락들이야. 한 손에 손가락들이야. 리더, 편대원, 엘레멘토, 편대원. 알겠죠? 그러니까 리더는 지휘관이고 공격을 명령하고 공격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공격할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두 사람의 후방을 보호할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방식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더 자유로웠고 꼭 붙어서 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지평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죠. 그렇죠? 누군가 무전기로 적이 몇 시 방향에 있다고 외치는 순간 4명 모두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4명 모두 기동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기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핑거 슈바름, 피아 핑거 슈바름. 그러니까 핑거는 손가락이고 슈바름은 주먹이라는 뜻이에요. 네 손가락을 쥔 주먹 모양이에요. 저기 보세요. 손에 4개의 손가락을 모아서 대보면 저 위치랑 딱 맞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루프트바페의 전투기 편대 비행 대형이죠.
그러니까 슈타펠이라고 하는 편대는 3개의 슈타펠, 즉 12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룹해, 즉 3개의 슈타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대의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게슈바더입니다.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28대의 항공기가 됩니다. 알겠죠? 게슈바더에는 총 128대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게슈바더는 우리말로 하면 비행단에 해당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비행단과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독일인들은 스페인 내전에서 이 점을 많이 활용했죠. 그들은 인력을 아주 빠르게 교체하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베르너 멜더스는 스페인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 중 하나로 제 생각엔 1년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8개월, 10개월 정도만 머물고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교체되는 것은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주 활발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전술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습니다. 루프트바페에서는 스페인에서 경험을 쌓은 이 사람들이 독일로 돌아와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종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당시 유럽의 다른 어떤 공군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련 공군을 제외하고요. 알겠죠?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일인들은 실제 전장에서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신참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술이죠. 기술의 발전. 왜 기술이 발전했을까요? 웨서슈미트 BF-109B는 1937년에 도착했는데 금방 C형, 세자르로 발전했고 또 금방 D형, 도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곧 E형, 에밀로 발전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939년, 그 해의 첫 몇 달, 전쟁의 마지막 몇 달에 1939년에 이미 스페인에서 최초의 109 2형 기체들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5세대죠. 그래서 그 비행기는 유망한 기체에서 진짜 살상기계로 아주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조종사들이 그들의 결과와 인상을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고 엔지니어들은 조종사들이 요청한 변경사항을 실제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39년에는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루프트바페가 탄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유럽 공군들은 전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 때 작성된 교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수업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머지 강의도 모두 시청해서 모든 내용을 알아보세요. 루프트바페 역사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저희 루프트바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강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라지게라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모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살라지게라에서 인사드립니다.